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회계원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1장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죠. 회계 등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걸 다시 구성해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랬는데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자본이라는 것은 수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즉, 독립적으로 변동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 감소되면 그거에 따라서 자본도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자본이 일정 기간 후에 변동이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본의 변동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소위 출자 등에 따른 자본 거래냐 아니면 수익 비용 거래 때문에 변동됐느냐 이걸 알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자본을 좀 더 구분을 했죠. 즉 수익과 비용을 여기서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산 더하기 비용이 등호 좌변, 우변은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수익. 이때 이제 자본은 주주 출자금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여 거래를 9가지 거래 예 2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까지 보고해주는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는 무엇이고 재무 성과는 뭔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재무 상태란 특정 시점 현재 자산, 부채, 그리고 자산, 부채의 차감액인 잔여액, 자본의 잔액,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늘고 줄고 그 나머지 잔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의 특정 시점 현재의 잔액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됩니다. 한편 재무성과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보고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예 2번에 1월 31일 현재 한국의 회계 등식을 다시 가져와 본 거예요. 예 2 마지막에서 한 거. 즉 자산, 비용 등호가 있고요. 부채, 자본, 수익이 있었는데 자산은 119만 원, 비용 23만, 부채 10만, 자본 100만, 수익 32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좌우 합계는 142만인데 자, 요거를 왼쪽과 오른쪽 해서 T자를 그려서요. 왼쪽에 있는 자산 비용, 오른쪽에 있는 부채 자본 수익을 이런 회계 양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 양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시산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시산표라 하면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을 좌우로 모두 표시한 회계 양식이다. 재무제표란입니다. 회계 양식이고요. 요 시산표로부터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도출될 겁니다. 잠시 후에 도출할 거고요. 자, 일단 시산표는 새로운 어떤 회계 양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전 시간에 했던 요 회계 등식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을 보기 좋게 이런 T자로 그려서 다시 표시해 준 거다, 재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산표로부터 어떻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가 도출되지? 다음에 그림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시산표 앞에 있던 이 시산표를 그대로 좀 시각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요거를 요 선을 따라서 두 동강이를 딱 내버리는 거야. 즉 자산, 부채, 자본과 비용,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보다 수익이 32만 원이 많죠?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비용보다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9만 원. 이게 당기순이익이고요. 이런 별도의 재무제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한편 위 덩어리에 이제 시산표 윗부분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좌우가 동일했던 거를 두 동강이 내서 이쪽이 차이가 나면은 이쪽에 차이 나는 거하고 금액이 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이미 전 시간에 회계 등식에서 보았듯이 출자금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자본으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자본. 그래서 최초의 자본은 100만 원이었는데 설립할 때 한 달이 지난 뒤에 만들어 보니 109만 원이네. 9만 원이 왜 생겼지? 그랬더니 32만 원의 수익, 23만 원의 비용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의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보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다시 보자고요. 재무상태표 1월 2일자를 보면은 100만 원 자산, 부채는 없고 자본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월 말에 가보면은 자산 119만 원, 부채 10만 원, 자본 109만 원.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 아닙니까? 100만 원에서 109만 원으로 변동됐는데 9만 원 변동의 원인을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았듯이 포괄손익계산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수익은 32만 원, 비용이 23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9만 원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여기 차이 9만 원이 수익이 비용보다 많았기 때문이군.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것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자, 드디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시산표로부터 도출이 된 거고요. 시산표는 뭐예요? 다시 이 회계 등식 이렇게 된 거 5가지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요거를 T자로 보기 좋게 다시 꾸며놓은 것, 이게 시산표예요. 시산표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회계 등식이나 다름없고요. 회계 등식을 위아래로 두 동강이 내면 바로 윗부분이 재무상태표, 아랫부분이 포괄 손익계산서가 된다. 나중에 5장에 가서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에 IFRS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 보았던 요것과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앞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가 기초 자본이었습니다. 이게 기말 자본입니다. 변동이 됐는데 변동의 원인은 당기순이익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를 등식화시키면은 기초 자본이 있고요. 기말 자본이 있습니다. 기중에 이런 것들이 변동되는데요. 주주로부터 출자가 있었어. 그러면은 기말 자본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금 배당을 받아갔어. 그러면은 빠질 겁니다.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됐어. 즉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기말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 다시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자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본의 변동. 그런데 자본 변동은 왜 생겼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냐? 그렇지 않은 나머지 거래냐? 당기순이익 발생입니다. 이걸 손익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수익거래, 비용거래. 주주와의 거래는 크게 출자거래, 배당금 지급거래. 출자거래 때문에 늘어나고 배당 지급은 회사로부터 돈이 주주한테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일 거 아닙니까? 물론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해 하나 풀어볼까요? 당기순이익 계산 문제인데요. 갑회사의 1년도 1월 1일과 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가 주어집니다. 자, 1월 1일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주어집니다. 32만, 14만, 12월 말에 43만, 19만. 그러면은 32만에서 14만 원을 빼면은 18만 원이 자본이죠. 순자산. 요 기말 43만 원에서 19만 원을 빼면은 24만인데요. 하여튼 순자산이 늘어났죠. 자, 다음 상황별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자. 요 늘어난 6만이 모두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출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배당 지급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 1번 보면은 주주의 출자는 없었대요. 그러면은 기초자본, 기말자본, 요 X 변동액 전체가 바로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상황 2번으로 가보면은 X1년 중에 4만의 주주 출자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위 상황 1번에 요 4만이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미지수가 되겠고요. 이때는 당기순이익이 2만입니다. 만약에 상황 3번 1년도 중에 만원의 현금 배당이 있었대요. 그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만 아닙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 X 7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회계 등식을 통해서 시산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산표 왼쪽은 자산,
비용이었습니다. 자, 비용보다 수익이 많다고 가정을 해요. 수익, 여기에 자본, 부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요 비용, 요거를 딱 중심으로 해서 두 동강이를 내면은 아랫부분이 포괄손익계산서, 윗부분이 재무상태표. 물론 요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무지표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아주 유용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앞서 보았던, 다시 요리 가보자고요. 자, 재무상태표 100만원, 연도 1월 31일에는 119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 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이 119만원인데 119만원의 구성은 뭐지? 이 중에 현금은 얼마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얼마고,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미회수 채권은 얼마고, 이런 세부 내용을 좀 알고 싶을 것 아닙니까?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23만 원이래.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임차료가 얼마고, 광고비가 얼마고, 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자본 수익도. 그래서 세부 내용을 알면은 훨씬 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다. 이거를 2장에서 배울 것이고요. 이제 계정을 사용해서, 계정이라는 거는 그때 가서 보고요.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으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은 너무 두루뭉실해요. 자산 총액이, 예를 들어 어느 회사 자산 총액이 100억이래. 그 100억 속에 현금이 얼마고, 다른 회사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유용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알고 싶을 것 아닙니까? 계정을 사용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자본의 변동의 구분과 재무제표의 작성인데요. 기초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보니 자산은 만이래요. 부채 4천, 자본 6천이었습니다. 연도 말에 기말 재무상태표를 다시 만들어 보았더니 12,000, 4,500, 7,500 이랬대요.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자본의 변동입니다. 6,000에서 7,500으로 1,500이 늘었는데, 이게 왜 늘었을까? 반드시 요거를 구분을 해줘야죠. 즉 주주와의 거래 때문이냐, 출자와 배당 때문이냐, 아니면 손익거래, 수익과 비용 때문이냐. 그래서 별도로 수익비용 거래를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제공하면은, 만약에 주주와의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수익과 비용의 순액이 1,500 당기순이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출자 거래가 500이 있었다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 순액, 당기순이익은 1,000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래를 회계적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적 거래가 아니면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기록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교재 34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계적 거래의 의의,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할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합니다. 이때 거래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부 거래와 내부 거래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어느 거래이든 모두 장부에 기록해야 될 사건이다. 외부 거래라 하면 기업과 기업 외부의 당사자하고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기장치를 취득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임차료는 그 월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래들을 외부 거래라고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는데요. 회사가 소모품을 샀어. 종업원이 그 소모품을 소비했어. 그러면은 종업원이 소비했지만 그거는 종업원 관점이 아니라 회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갖고 있던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임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임직원한테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 자산이 감소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순자산의 변동이 없다면 장부 기록 대상이 아니면 자명하죠. 자, 회계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됐어. 그런데 재무 상태가 유지부동이야. 하나도 변동된 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회계적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재무 상태가 변동돼야 되고요. 재무 상태가 변동된다는 이야기는 자산
또는 부채가 뭐 동시에 바뀔 수도 있겠고요. 이게 변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부채가 바뀌면 자본도 바뀌잖아요. 하여튼 그런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되고요. 장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즉 신뢰성 있는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거래가 발생이 되고 변동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이 안 돼. 이러면 장부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적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면은 100이 나갔네, 500이 들어왔네, 빤히 아는데요.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자산 부채가 변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몇몇 경우에 추정,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교재 35쪽 윗부분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품을 팔면서 뭐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이 제품의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무상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줍니다. 이런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행위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봅니다만 그런 의무, 나중에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금액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여 부채를 인식을 해야 돼요. 부채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자산은 가만히인데 부채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자본은 떨어지겠죠. 근데 출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거래라 이제 비용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회계의 등식이 변동이 되겠죠. 자, 회계적 거래와 일반적 의미의 거래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나중에 회계 원리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표 2를 본다면 미소를 머금고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 의미의 거래하고는 좀 멀어요. 그러나 회계적 거래인 경우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게 왜 거래지? 거래라 하면 보통 교환을 의미하잖아요. 일반인들이. 회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래라 하면 경제적 사건이고요. 경제적 사건은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 사건입니다. 공장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무너졌어. 다 타버렸어. 이걸 거래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회계를 배우는 우리들은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으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됐을 거 아니에요. 무슨 원인이든 상관없이 자산 부채가 변동이 되면 그게 거래이고 더 나아가서 회계적 거래이고요. 장부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공장 건물 화재로 인한 손실 당연히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기계 장치를 삽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요. 1년, 2년, 5년, 10년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이 감소가 되는데 이를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여 점점 장부 금액이 감소되는 걸.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기계 장치가 막 그냥 훼손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5년 쓰고 10년 쓰고 20년 쓰다 보면은 노후화돼서 더 이상 가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추정을 하여 자산의 감소 그리고 비용의 증가를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회계적 거래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을 회사가 투자할 수 있겠는데요. 시가가 바뀌어, 즉 공정가치가 오르거나 내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건 아니지만 이를 적절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보유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도 역시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편 좀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매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 수리나 교환을 약속을 해요. 부채입니다. 반면에 일반적 의미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에서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거래처에 주문서를 발송해요. 그럼 그건 뭐 거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주문서만 발송한다고 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자산이 변동되거나 부채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쪽에서 주문에 따라 뭔가 상품이 발송이 되면 그때 이제 나는 상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사무실에 임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만 했다고 해서 뭔가 자산 부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뭐 보증금을 지급한다든지 임차료 즉 월세를 지급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바로
장부에 기록해야 될 회계적 거래가 발생한 거죠. 우리가 거래하면 앞으로 회계적이라는 세 글자는 뺄게요. 거래하면은 장부에 기록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요. 이때 은행이 담보 물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담보 제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매각된 것은 아니잖아요. 즉 재무상태의 변동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 장부기록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장부기록의 원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로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그러니까 자본은 지 혼자 걸어다니는 독립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산이 결정되고 부채가 결정되면 자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이 부채가 우변으로 이양이 됐고요. 더 이상 또 자본이 추가로 수익과 비용으로 또 세부 구분이 되고 비용이 좌변으로 이양이 되고 이래서 회계 등식이 막 재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 회계 등식에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될 경우 어느 금액이 늘고 주느냐를 살펴봤고 그거를 하나로 모은 걸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을 다 넣은 게 시산표. 시산표를 윗부분, 아랫부분 두 동강이 낸 부분이 바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됐던 거죠. 벌써 1장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상당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정보를 표시하는 세부 항목들, 이걸 계정이라고 하는데 계정을 통해서 한번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